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파이널샷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2690선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코스피가 2600선이 깨지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2700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아주 적극적인데 기관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하루 만에 매수한 양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입니다. 오늘만 6천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안에서만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좀 쉬어가고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장입니다. 오늘의 A컷 어떤 것들 만나보면 좋을까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과 업종이 워낙 많아서 사실 어떠한 이슈를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크게 움직이지 않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엔터 쪽 만나보고 갈 텐데요. 일단 이 사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 많은 인파들 보이십니까? 이게 중국의 한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사람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 뭔가 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게 7층짜리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7층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고 하고요. 여기에 4천여 명의 팬이 한 자리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4월 21일 지난달입니다. SM에 소속된 NCT의 마크라는 이 멤버가 팝업 스토어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팬들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한 번에 4천 명의 팬들이 모인 건데요. QQ 뮤직과 협업을 해서 중국의 광저우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여기에 약간 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QQ 뮤직이라는 이 회사가요. 텐센트 뮤직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국에서 이러한 사진들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네, 텐센트 뮤직이 SM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많은 주요 외신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은 하이브가 SM의 보유 지분 전량을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매각을 한 겁니다. 이게 9.38% 수준이라고 하는데 총 221만 2,237주로 추정이 되고요. 2023년 2월부터 이어온 지분 관계를 이번에 딱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SM에 대해서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에 이어서 이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한국에 또 엮여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나 봤더니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팔았으니 현금이 생겼겠죠. 이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현금이 2,43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북미, 라틴, 인도, 일본 현지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하이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분 싸움을 위해서 하이브가 SM의 주식을 사들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칫거리였던 SM의 주식을 팔아치움으로써 하이브 입장에서는 돈도 마련하게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텐센트 뮤직은 이제 SM의 주요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K-팝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중국 시장에서 K-팝의 사업자와 함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텐센트 뮤직에게는 이점으로 꼽힙니다. 아마 이점이 있으니 사들였을 테고 SM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와 협업해서 중국 안에서의 사업을 앞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DOU입니다. 사실 텐센트 뮤직과 가장
지금까지는 밀접하게 관련주로 분류되어 온 게 디어유인데 모회사의 주요 주주가 변경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디어유가 확실한 뭔가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이 트레이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두 가지 이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첫 번째로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K-팝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텐센트 뮤직 엔터가 단순히 그냥 투자를 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난 2월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텐센트 뮤직은 이미 디어유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M과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잘 협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딱 쐐기를 박은 겁니다. 디어유뿐만이 아니라 디어유의 모회사인 SM과 우리가 같이 협업을 꼭 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이번에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디어유와의 협업에 의해서 모회사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한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K-팝이 가진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뿐만이 아니라 SM의 지분을 사들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K엔터사와의 협업이 강화된다라는 이점을 꼽았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음악 앱 내에서 버블 서비스 흥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버블 서비스가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기대감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K-팝뿐만이 아니라 차이나팝, C팝 아티스트 유치에도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마 디어유의 매출 확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주주와의 협력 강화 기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텐센트 뮤직의 이점은 무엇일까? 텐센트 뮤직도 당연히 얻는 게 있어야지 이 매수를 하겠죠.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 힘쓰고 있는 분야가요. 음원 플랫폼 쪽이 아니라 소셜 엔터입니다. 이 소셜 엔터라는 게 팬덤과 스타 사업인데 말 그대로 굿즈입니다. 여러분들 이 팬들이 굿즈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팬심이라는 게 결국에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 뮤직은 이 점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덤의 지불 의향 가격이 높아서 고마진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소셜 엔터인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소셜 엔터의 매출이 최근에 텐센트 뮤직에서 뚝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SM의 지분 인수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하이브, SM, 디어유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면서 17만 원대로 SM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대로 상향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SM을 최선호주로 그리고 차선호주로 디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보고 있습니다. 17만 원대 보고 있는데요. 디어유 그리고 SM 이슈 짚고 왔는데 정말 엔터사들의 주가가 이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시 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과 지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김주영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단에서 국내 증시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1.3%대 강세,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0.27%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이 2,692선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고점에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1.3% 가까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보다는 움직임이 약했습니다. 또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이 강한 상승세를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은 728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0.18%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매 동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6,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2,4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8,4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와 매수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오늘 매수로 좀 포지션을 잡은 모습이고요. 2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닥 장 마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확실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좀 주의해봐야 될 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연속 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왔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많이 빠졌는데 6% 가까운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랑은 반대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2차 전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알테오젠과 팩트론 파란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면서 6%에서 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YG 플러스입니다. 오늘 엔터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하이브 측에서 SM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하이브는 SM의 3대 주주였는데 이제 매각을 통해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좀 붙으면서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 장중에 14%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9%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DSC 인베스트먼트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필요유사 AI 관련한 소식들이 좀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필요유사 AI에서 국내 대기업에 7월 AI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대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은 LG로 좀 추정을 시장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필요유사 AI의 지분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자이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미국의 LFP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긍정적으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도달 이후에 그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감장까지 이 흐름들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서 만나봤던 엔터 쪽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파이널샷에서는 아마 또 다들 뵈셨을 테니 오늘 엔터 쪽을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앞서서 만나봤지만 자이글 같은 종목이 상한가 가는 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그래도 조금 풀리는 장인데 거기 안에서 또 유의미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텐센트 뮤직이 네. SM의 지분에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커지는데 이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텐센트 쪽에서 이런 지분 인수를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SM이나 DOU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발 어떠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가장 톱픽입니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쪽인데 과거의 행보들을 좀 보시면 텐센트 뭐 뮤직도 그렇고 텐센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분 인수를 하면은 그걸 또 이제 본토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 막 뿌려줘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텐센트 쪽에 매각이 됐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소비 진작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엔터,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좀 풀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무엇보다 하이브가 원래는 공개 매수했었던 가격이 12만 원인데 그죠, 예. 그 가격을 이제 11만 원대로 매도를 해주니 어. 그럼 오버행 이슈도 해결이 되는 그죠, 거죠. 예. 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 보면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브 쪽에서는 뭐 하단에 나온 것처럼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없어지니까 하나의 좀 주가의 희석 요인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쪽에서 한한령 해지 기대감이 꽤 많이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좀 아쉽게도 이번에 좀 기대가 됐었던 그룹들에 대한 공연이 살짝 좀 지연이 되긴 했어요.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뭐 트로트 가수들도 좀 갔고 그다음 래퍼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서 이게 확대가 된다라는 가정으로 본다면 뭐 이제 엔터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막 갱신을 했는데 원래 저는 오늘 반도체가 수급에 블랙홀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가던 산업군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간에는 약간의 좀 차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꺾였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힘들다라고 그죠. 보여지고요. 중국발 모멘텀이 언제든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생기면 이 SM에 대한 텐센트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긍정 그죠.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뭐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맞아요. 예, 오전에 나왔는데 뭐 거기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로 풀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좋다고 하기에는 사실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로 보여지고 오늘의 말씀처럼 약간의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중국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 보면은 네. 뭐 많은 국가들이 있겠지만은 중국 안에서 지금 어떤 그룹들이 인기를 끌고 있나요? 뭐 사실 이제 중국이라고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리포트도 많이 보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돌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또 취향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보이그룹 쪽에서는 뭐 이제 BTS 기대감은 당연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뭐 이제 에스파라든지 뭐 걸그룹에서는 이제 그런 쪽이 계속적으로 에스파. 에스파 뭐 이제 워낙 인기 많으니까. 그죠, 예. 근데 블랙핑크가 사실 월드 투어는 일정으로 그죠. 보면은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돼서 뭐 그런 기업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국경에 대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이그룹에서는 이펙스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좀 확 뜨고 있기는 하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 이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완전체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뭐 스트레이키즈도 사실 해외에서 엄청 좀 뛰어나고 또 세븐틴 이런 기업들은 뭐 보이그룹에서는 제2의 BTS다라고 그죠. 네이밍이 붙는 그런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딱 해서 뭐 이 기업이다 딱 하기도 좀 애매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여자아이들 뭐 우기가 있으니까. 우기가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인가 900만인가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따지면 또 뭐 큐브 엔터도 넣을 수 있고 뭐 여자아이들도 넣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대신에 그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너무 많아져요. 예,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인지도가 높거나 이제 뭐 빌보드에서 차트 순위가 계속 올라가거나 뭐 우리가 흔히 알았을 때 그래 이 보이그룹이 이 걸그룹이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지 하는 그런 그냥 아티스트로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 왜냐면 아까 이제 1번 질문에서 이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텐센트와 협업을 하면서 아티스트 팬덤을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특정 하나만 키우려고 이런 플랫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뿌려나가고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었네요. 중국에서 어떤 그룹의 인기가 많나요?라고 질문했는데 중국에서만 띄우려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 아이돌을 양산을 해내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슈퍼 IP라고 하죠. 그렇죠. 뭐 블랙핑크, BTS 이런 기업들, 이런 아이돌들 앞으로 좀
어떻게 이 활동을 하는지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드 투어도 있고 앨범도 네. 있고요. 요 일정들도 좀 짚고 가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7월 달에 뭐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죠, 월드 네.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과거처럼 이제 콘서트를 하면은 응원봉만 하나 들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전에 다 사고 어. 다 리스트업하고 막 포토카드도 그걸 하고 이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게 이제 거의 왜냐하면 물량은 한정적이고 그죠. 이게 수요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사기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막 쏠리니까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그래서 막 사직이 막 들어가고 그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결국엔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원 문화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팬덤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내가 조금 아끼고 혹은 안 먹더라도 어. 합니다. 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이죠. 어.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더현대나 이런 데를 방송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네. 줄이 너무 길어요. 어.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때 이게 맞아요. 통제 시간이 있는데 풀리자마자 막 와서 줄을 엄청 서요.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 엄청 길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통로가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대기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절반 넘게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아요.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수요가 확실히 어. 장난이 아니구나. 어.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사실 뭐 음원이나 음반 판매량 보면 왜 이런 SM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겠어요. 그죠. 어. 데이터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그다음 YY 기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 좋으니까 그죠.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국내에 대한 그런 수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활동을 일단 하는 쪽 많이 하는 회사가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다 열심히 해요. 지금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가 붐붐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특정 회사만 한다 이래버리면 그래 뭐 요거 하나만 하겠지 하는데 뭐 지금 YG에서도 지금 막 뭐 배문부터 시작해서 막 날뛰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날뛴다고 하고 뭐 또 이제 SM에서는 에스파부터 시작해서 또 뭐 그죠. 한다고 하고 뭐 하이브는 또 이제 BTS 온다고 하죠. 막 이래버리니까 이거 어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생활과 좀 밀접하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새로운 노래를 냈다, 신곡을 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어디서 공연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요.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하나하나 짚어보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SM, JYP 엔터, YG 엔터, 하이브까지. 요 각각 기업의 뭐 장점, 요 주가 흐름 좀 짚고 갈까요? 일단은 각각의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M은 이제 중국 쪽에 되게 강하다라고 그죠. 보시면 될 예, 것 예. 같고 약간 이 디어유나 이제 뭐 이런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중국발 모멘텀이 나오면 그들 기업이 좀 날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랙핑크랑 베이비몬스터가 좀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고 그죠. 그들에 따라서 MD 매출이 많이 높아질 걸로 기대가 돼서 오늘 YG 플러스가 같이 가요. 그죠. 그래서 YG 엔터가 잘 간다고 생각하시면 YG 플러스를 같이 믹스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YP는 사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그러니까 노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장이 강하고 여전히 굉장히 핫하고 돈을 잘 벌지만 신인 아티스트들이 계속 붙고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네.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들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JYP가 많이 못 움직였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나머지 이제 음반이라든지 음원 실적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JYP만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왜냐면 팬들도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깨달은 거죠. 수요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왜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바빠요. 현실이 그죠. 바쁘다 보니까 그 쫓아다니면서 막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주가가 눌린 이후에 다시 좀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 잘 나오니까 뭐야 우리 JYP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주력 IP는 확실한데 조금 뒷받침이 없다. 대신에 반대로 뒷받침이 생기면 제일 잘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JYP가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엔터로만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깨끗하잖아요. 네, 그죠? 깨끗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거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나머지 이제 새로 뭐 4세대 아이돌이나 이런 거 붙는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IP도 제일 많고 레이블도 많고 한데 뉴진스 일단은 노이즈 좀 있었죠. 그리고 BTS 합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솔로 활동은 하는데 어쨌든 완전체가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덩어리가 크다. 그죠. 좀 묵직하다.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기업이 SM 아니면 하이브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본부장님의 탑픽은요? 저는 SM을 하고 싶어요. 일단 어. SM 같은 경우가 지금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실적도 네.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뭐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뭐 SM의 리포터가 가장 좀 자극적인 타이틀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뭐 11만 원, 12만 원대 제가 처음에 이제 SM을 딱 이게 또 리포터 봤을 때 좀 눈에 짚혔던 게 믿는다. 딱 믿는다, SM 믿는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중국 쪽이 확실히 엔터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는 이슈가 이번에 텐센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점점 풀려 나가는 이슈일 거고 한 꼭지를 제대로 들고 가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티스트 라인업들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엔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 안 나는 뭐 이제 과거에 굉장히 핫했었던 그룹 뭐 예를 들면 동방신기 뭐 이런 데 그런 그룹도 있잖아요. 잘 하고 있어요. 해외 나가면 다 어마무시하게 막 잘 그죠,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없다고 해외에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라인업들이 제일 많은 게 또 SM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티스트의 탄탄함들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엔터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낸 리포트를 봤는데 제가 그 리포트를 진짜 재밌게 읽었었던 게 네. 엔터는 섹터 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만 잘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엔터는 사실은 다 잘 갈 수밖에 없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덜 오른 기업들 볼만한 거 있을까요? 좀 작은 거라도? 제가 이제 오르기 전에 네. 디오유나 YG 플러스를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맞아요. 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월봉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디오유는 되게 오랜만에 이게 뚫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좀 고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디오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다른 산업군들도 마찬가지인데 월봉상 몇 년짜리 봉들을 뚫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건설주들도 그렇고 3년에서 5년, 길게는 막 7년 동안 넘었던 그런 이제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업들이 되게 슈팅이 많이 나왔는데 네. 디어유는 이제 막 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터져 나왔을 때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 이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디어유가 여기 2023년 2월 달 요때 이제 피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가 58,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했을 텐데 네. 이때가 이제 SM 쪽에서 디오유로 매각한다 해갖고 뭐 SM CNC, 뭐 SM 라이프 디자인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 막 날아갈 때 얘가 올라가고 나서부터 2년 동안 이 물량 소환으로 한 번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그 사이에 막 엄청 고가도 찍고 했는데 얘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움직이고 이번에 뚫는 거예요. 이번에 뚫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번에 58,000원이 뚫어서 월봉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이 종목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을 오늘 고가 한번 가서 물량 소화를 했는데 확실히 중국발 모멘텀 터지고 하면은 이 종목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탑픽 그리고 계속 볼만한 기업은 디어유, SM이다라고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창호 아닙니다.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채와 국채금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국채란 무엇일까요? 국채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때 이자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가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비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겠죠?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낮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기준금리처럼 작용합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는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고 미국 국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는 세계 경제의 거시건전성 지표로 이용되죠. 대표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채의 국채 금리는 단기채 금리에 비해서 높아야 해요. 짧은 기간을 빌려주는 것보다 오래 빌려주는 것이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하다면 사람들은 단기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세계 경제의 거시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장단기 금리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요. 긴축 우려,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커질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금리의 변화는 단순한 이자율이 아닌 금융시장과 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경기와 물가, 투자, 소비, 환율, 자산시장 전반을 동시에 움직이는 신호인 것입니다. 금리 변동을 통한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은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6월 3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열리게 될 텐데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부양 관련해서 특히 지배구조 관련해서 대선 공약을 두 후보 모두 내놓은 상황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회이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겠다라는 구상을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들의 주가가 방긋 웃고 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낮은 PBR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돼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지주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한 중복 상장 이슈나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등이 법적으로 보완되게 된다면 그간 지주회사가 받아온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산, 화나 등 지주사들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의 경우에는 오늘 1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68,8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밖에 GS와 효성의 경우에도 3에서 4%대 오름세 포착이 내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반적으로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두산의 경우에는 시세 조금 꺾인 모습, CJ의 경우에는 1%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입니다. 예상된 서프라이즈라고 적어봤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실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중국 리스크이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는 중국에 완전히 수출이 금지가 된 상황인데 이 규제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여부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 목표를 유지했을지도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도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휴메인과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참여한다라고 밝혀놓으면서 최근 주가 흐름 좀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이 432억 8천만 달러로 찍힐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6%대 증가세,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도 0.88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44% YOY 기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눈높이는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황이죠.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와도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CNBC에서는 여전히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서 높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50% 이상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둔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줘도 시장이 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까지는 기대감 충분히 받아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에서 관련 기업들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 바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에서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DI의 경우에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15,850원까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YC와 테크인 같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2%대 동반 오름세 보이면서 반도체 전반에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머스크 관련 이야기입니다. 다시 테슬라로 복귀를 선언하면서 주가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도치 관련 업무, 정치 관련의 행보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일에 몰입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 7일 하루 24시간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4/7 일하겠다라는 건데 그의 소셜미디어인 X에 자신의 기업인 X,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로켓 발사 업체 스페이스X, 그리고 전기차 업체 테슬라까지 모두 이 기업들의 슈퍼 포커스드, 자기가 초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유세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테슬라에 좀 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일단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건데 간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4월에 유럽 판매량 7,261대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49%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충일인 Remembrance Day가 있었는데 이 현충일이 껴 있었던 황금 연휴 때 소셜미디어 X가 일시적으로 마비 사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나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러한 악재를 자신의 발언 하나로 좀 털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 주가 7% 가까이 뛰어 올랐고요. 362달러에 마감을 지으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도 또 운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자이글이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네요. 4,735원까지 급등한 모습입니다. 파워넷의 경우에도 17%대, 탑 머티리얼도 1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6%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9,500원까지 다시금 올라온 상황. 코인테크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5%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세 마감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주 이야기를 앞서 마켓 A 때도 드렸는데 오버행 우려 해소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SM의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일단 하이브가 원래 SM의 2대 주주였는데 투자 자산 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보유한 SM의 지분 전량을 주당 11만 원에 텐센트 뮤직으로 매각했다는 소식. 그래서 텐센트 뮤직이 SM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지분율 보시면 현재 카카오 엔터가 41%의 지분율, 그리고 텐센트가 10%의 지분율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이렇게 되면 하나증권에서는 SM이 텐센트 뮤직과의 다양한 시너지가 더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디어유 자회사의 중국 진출을 앞둔 상황이다. 빠르면 6월께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2대 주주 등극 소식으로 인해서 향후 한한령 완화 시에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음원과 음반, 굿즈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 시너지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라이즈 앨범 판매 호조와 밸류에이션 소폭 상향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고요.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의견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SM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세 체크해보고 가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많이 돌아섰네요. SM의 경우 2%대 약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12만 7,200원까지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JYP와 YG의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세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전환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SM의 자회사인 디어유도 SM과 흐름 동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 약세로 전환한 모습, 하이브 역시 2%대 약세로 현재 구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시세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실리콘2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 7% 넘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뷰티 관련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실적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면서 ROE가 자본 대비 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 증가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으면서 재차 중국 시장에 대한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적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M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텐센트 뮤직의 지분 확보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 점은 사실상 그동안의 하이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에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중국 자본에 대한 유입이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1대 주주가 카카오인 상황 속에서 카카오의 네 번째 주주도 텐센트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감안해 본다라면 중국 자본에 대한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한한령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터주 쪽에 대한 중국 자본은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는 만큼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M까지 관련해서 의견 더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볼게요. 종가에 베팅하신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가 베팅 주로는 한국콜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 매출이 1조를 좀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콜마의 국민연금 매수 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SM과 뭐 실리콘2와 더불어서 뭐 이 역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종가 베팅주로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에 대한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심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의 특징주들 15개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많이 이야기 나온 SM도 자리하고 있고요. GS건설, 한화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시세 굉장히 좋게 분출해주고 있고요. 자액을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특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KH바텍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정확히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는 건 뭐 지주사,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일단 그런 얘기는 뭐 장중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거 외에 좀 약간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 KH바텍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표현을 하죠. 이제 다이캐스팅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그 금형을 가진 금속 물질을 주조로 만드는 건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힌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만드는 게 바로 KH바텍이죠. 올해 지금 6월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초에 이제 이 증권가에서 KH바텍을 올해 어떤 식으로 좀 영업이익이 나올 건가 컨센서스를 낸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KH바텍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향 조정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KH바텍이 좀 그동안에 좀 약간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비유가 좀 생겨났을까 그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에 만드는 부품이 이제 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휴대폰의 어떤 그 접히는 부분의 그 힌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브라켓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뒤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는 부품이죠. 보통 모바일 쪽 그다음에 배터리용 이제 엔드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밑에 들어가는 충격을 좀 줄여주는 이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삼성이 이번에 그 갤럭시 엣지를 내놨는데 갤럭시 엣지 이 바디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티타늄도 이제 주물로 다이캐스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KH바텍의 어떤 뭐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누구나 아시듯이 이제 모바일 쪽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계신데 이제 그게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전장에서 어떤 걸 만드나라고 이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그 브라켓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동차 전장 브라켓이 향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KH바텍이 작년에 4월 달인가 2분기에 이제 구미에 전장용 이 브라켓 전용 공장을 따로 부품을 세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우리가 뭐 파인엠텍이나 뭐 KH바텍이나 이렇게 힌지 만드는 기업을 얘기를 할 때 뭐 중국 쪽에 폴더블 폰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애플과 관련돼서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뭐 폴더블 폰이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애플이 이 파인엠텍이나 그 KH바텍 쪽으로
뭐라 그래요? 컨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쪽 기업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초기 물량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이나 중국 쪽 제품에서 검증을 많이 받은 게 이제 KT 바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가능성도 있죠. 상당히 좀 많은 주가나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상으로 사실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뭐 파란 선에 기관이 뭐 사고 있다, 빨간 선에 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 좀 약간 수급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크게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를 좀 하시고요. 네.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권 작년 말과 올해 4월달에 러프하게 좀 이쪽인가요? 길게 그렇죠. 쌍바닥을 좀 잡아서 가격적으로 좀 어떤 지지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오늘 좀 위에서 약간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제 전일 거래에 대비해서 오늘 거래가 시초가가 갭으로 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이제 증권가에서 워낙 호평을 많이 내놓고 있는 기업이라 주가 흐름도 그에 맞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대폰 부품 쪽에서 전장 쪽으로 매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향후 모멘텀으로 또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카카오페이 꼽아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8% 어제 오늘 가까이 연달아 좋긴 한데 네, 오르고 카카오 그룹주 전반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좋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장하고 나서 2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근데 지금 3만 원대 후반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도 뭐 6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일단 뭐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어제 이제 그 화요일 그다음에 오늘 수요일까지 무엇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뭐 상승하기 힘들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나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토스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죠. 어떤 걸 팔려고 했냐면 쓱페이, 그다음에 스마일페이를 토스에 팔려고 했었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신세계가 이제 지마켓이나 이런 어떤 계열사들과 함께 알리바바와 같이 그 신설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던 참에 알리바바가 우리도 알리페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쓱페이나 뭐 스마일페이를 토스에 팔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중단이 됐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쓱페이와 그 스마일페이 가격이 7천억 원이었었어요. 7천억 원에 토스랑 이제 매각을 협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알리바바가 이제 중간에 일단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 토스랑 협상을 했던 그 쓱페이랑 알리페이를 사기 위해서 일단 뭐 신세계와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말서부터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신세계 입장에서는 지금 놔둬도 돈이 안 되고 돈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딱히 이렇다 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일단 캐파를 늘리자 이 이제 전략을 택한 건데 쓱페이와 그 스마일페이가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기타라고 할 정도로 거의 미미한 저 있는 수준인데 줄도 몰랐어요. 네, 이용자 수는 굉장히 이용했던 그 이용자 수는 굉장히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한 2,5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카카오페이가 어느 정도 좀 그 카카오톡과 연관돼서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 이런 거 같은데 네. 뭐 그 둘이 이제 윈윈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입장에서는 알턴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라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 토스랑 했을 때보다 토스 때는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내고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한 2,500억 정도로 일단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금융사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고 매각을 하려면 사실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이제 간편 사업자 간편 결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요. 다만 하나 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작년인가요? 그 중국 쪽에 회원 정보 넘기면서 금융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흐름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장했을 때 당시에 한 뭐 4, 5년 전 정도로 뒤돌려 놓고 보면 정말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려는 느낌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수급만 봤을 때는 저기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 그다음에 외국인의 빨간색 선이 굉장히 최근에 어떤 급격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퍼포먼스가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장기적으로 이 재료로 인해서 카카오페이가 어떤 실적을 돌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카카오페이의 전반적인 비율을 보는 방식은 좀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바닥권에서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이 워낙 최근에 잘 붙고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이슈도 있고 수급도 괜찮다. 앞으로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볼 거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지주사 좋잖아요. 근데 지주사 중에 좀 가도 이게 모자람이 없는데 안 가고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DN 오토모티브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DN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주가 흐름도 좀 약간 지지부진했었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느리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어떤 조정 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조정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지주사들이 최근 시장에 이제 중심주로 떠오르면서 이제 지주사 뭐 보통 뭐 홀딩스, 뭐 지주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사이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TN 오토모티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GMT 홀딩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GMT 홀딩스는 비상장이고 100% 지분을 TN 오토모티브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지주사라고 봐도 되죠. 14개의 종속법인을 두고 있는데 그 종속법인의 장부가만 하더라도 지금 1조 1,000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TN 오토모티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죠. 이 부분들은 정말 싼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그 캔슬된 기업이 하나가 있죠. DN 솔루션즈라고 네. 그 올해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뭐 탑 5 안에 드는 대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었는데 상장이 캔슬이 됐죠. 그게 이제 DN 오토모티브가 100%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뭐 물적 분할이나 일적 분할이 아니라 이제 신규 상장 개념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기관 쪽에서 어떤 그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했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서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DN 오토모티브 쪽에서는 DN 솔루션즈 상장할 때 한 5조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일단 상장을 좀 뒤로 밀어놓은 듯한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DN 오토모티브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는 게 좋겠죠. 뭐 기업 안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DN 오토모티브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을 안 하는 게 낫죠.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DN 오토모티브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높아도 영업이 굉장히 작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지죠. DN 오토모티브도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부품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타이어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동아 타이어라고 부채가 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부채가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재무상으로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코스피 200에 현대 마린 솔루션과 이제 그 들어가기로 지금 시장에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마린 솔루션과 그다음에 ETN 오토모티브가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우리가 뭐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펀드들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한 200억 정도 내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수급에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에 5월달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끝에 5월달 들어서 기관 매수에 외국인 매도가 지금 약간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타난 현상은 기관은 순매수를 강화를 하고 있고 네. 팔고 있던 5월달 들어서 팔고 있던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이 된 오늘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 차트가 그렇게 뭐 깔끔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바닥권 차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지주사, 그다음에 DN솔루션즈 중복 상장이 캔슬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 요 부분이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지금 현재 가격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이때 전고점 대비해서 좀 약간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한 25,000원. 그다음에 네.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안에서 지주사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콕 짚어드렸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키워드 통해서 같이 한번 흐름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2차 전지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우선 두 기업 그간 3원계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LFP 배터리를 미국의 생산 라인에 설치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여기 합작 투자했던 GM 측에서 비싼 3원계 대신에 값싼 LFP를 설치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설치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들 보도가 됐었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 대형주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우선 오늘 빛과전자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자이글도 상한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그밖에 애경케미컬도 27%대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8%대 강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장중에 6%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감장까지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퓨리오사 AI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깬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 퓨리오사 AI 측에서 7월에 국내 대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LG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들 작용하면서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시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BQAI 같은
같은 경우 25%대 강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MDS 테크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사의 2대 주주로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분가치 상승에 따라서 8%대 강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도 지분에 투자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역시나 관련주로 묶이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저기 보이시는 엔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흐름 전반적으로 오전장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하이브 측에서 SM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량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SM의 2대 주주로 있는데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은 매각 대상이죠. 텐센트 뮤직이 2대 주주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에 앞서서 좀 선제적인 행보를 취했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고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더해지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YG 플러스가 7%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SMCNC도 2%대 강세. 오늘 JYP 엔터라던가 하이브 같은 종목들 신고가 경신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상승분 조금 반납을 하면서 지금은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는 기업입니다. 교촌 F&B입니다. 재평가가 필요한 실적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이익 규모가 레벨업 될 전망입니다. 신사업도 있지만은 또 해외 모멘텀도 주목된다. 또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들의 내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또 수혜가 필요한 또 치킨 브랜드 중에서 선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촌 F&B 오늘의 스몰캡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촌 F&B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다 아시겠지만 치킨 기업 그래도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999년에 설립됐고 2020년에 상장됐습니다. 치킨이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탑3에 해당되는 업체고요. 매출 구조는 우선 국내 프랜차이즈 매출이 93%입니다.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매출, 또 소스 매출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글로벌은 매출이 4%, 신사업은 3% 정도인데 해외 사업은 지금 적자 중이고요. 또 신사업 중에서도 이제 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팩도 아직 적자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치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약간의 세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질문 드리기가 참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와 아마 경쟁을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외식 산업. 네.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은 약 55조 정도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천조에 이른다 네. 이런 상황이는데 55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한식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커피입니다. 두 번째가 약 8조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사실 치킨은 업체 수, 가맹점 수로만 따지면은 3만 개 정도 되고요. 브랜드만 해도 한 700개 정도. 그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우리 탑3 나가죠. BBQ, BHC, 교촌.
이들 점유율이 13에서 17%, 그리고 이익권 업체하고 점유율 차이가 적게는 6%, 많게는 9%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 치킨 산업 8조 시장 중에서 1, 2, 3위 탑 3는 이제 확실하게 브랜드나 뭐나 고차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촌의 강점은 뭐냐? 가맹점 수로는 점유율이 5%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업계 3위가 되겠고요. 일단 소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전용 공장을 갖고 있고요. 매장이 큽니다. 대형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을 앞으로 포함해서 자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촌의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평균이 7억 3천 정도입니다. 이건 BBQ나 BHC보다 30%가 높다. 와. 또 교촌의 가맹점들은 폐점률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촌이 해야 될 일은 상장사이다 보니까 공표되는 실적이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4년 기준으로 탑3를 비교를 해보니까 BBQ하고 BHC가 매출이 5,100억 정도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BBQ가 41%, BHC가 39%, 영업이익률이 BBQ가 17%, 그리고 BHC가 26%인데 교촌의 환경은 매출액이 이들보다 한 300억 정도 적습니다. 4,800억 정도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30.7%고 영업이익률은 일시적으로 직영전환, 물류배송 직영전환에 대한 수수료가 229억을 감안해서 수정됐을 때 8%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촌은 지속 성장을 하는 것인가, 또 수익성이 탑3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교촌을 주목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신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치킨 기업이 신사업을 한다면은 뭐 수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신사업 중에서는 소스가 강점이기 때문에 네. 소스를 B2C로 판매를 한다든지 B2B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될 수 있겠고 또 메밀 단편이라고 외식 사업을 약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확장성이 좀 더디지 않을까. 주목할 부분은 패키징 사업입니다. 친환경 패키징 공장을 충주 공장인데 금년 상반기에 완공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이게 이제 자체 수요뿐만 아니라 외부 매출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신사업 중에서는 이 친환경 패키지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보자. 또 두 번째가 이제 해외 매출입니다. 사실 해외 매출은 크게 일어나면 수익성이 대단히 높아질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계 같은 부분은 그렇죠. 실제로 매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촌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확장을 좀 세게 해놨는데 중국이 내수 경기가 좀 불경기입니다. 자, 이 또한 하반기 이후에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면 좋아질 수 있다. 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음식료 업체들 달려드는 데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죠. 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LA에 1호점을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있고 로봇을 들여다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8월이나 9월에 완공돼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기 때문에 교촌도 미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미국의 새로 모델링 해가지고 나오는 LA 1회점을 포함해서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해외 매출이 얼마냐? 24년에 194억에서 금년도에는 특히 이 미국이 오랫동안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네. 170억 정도로 줄고 26년에는 230억으로 크게 늘면서 지금 대규모 손실을 갖고 있는 미국 법인이 26년 하반기부터 흑자가 되지 않을까. 더디지만은 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은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개연성이 치킨 업계에도 있다. 그리고 교촌은 중국과 미국이 주목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는 사실 뭐 이렇다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고 보니까 4월부터는 조금 내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24년의 경우에는 이제 22년에 매출이 5,200억 정도 최고점을 기록하고 23년에 크게 감소하고 네. 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맹지역본부라고 하는데요. 이 원부자재를 배송을 하는 네. 물류를 직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 전환을 하면은 효율성이 상당히 있고 회사 측은 이게 이론상 플러스 15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다. 이런 측면이죠. 자, 그렇다면 24년에 일시적으로 물류 쪽에 직영 전환한 거 154억의 공표이익에다가 이게 229억이니까 383억 정도가 사실상 영업이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50억 정도를 더하면은 네. 올해 교촌이 최소한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측면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1분기나 이런 환경을 보다 보니까 뭐 TV 광고 마케팅도 많이 했고 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올해 400억대 중반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6천 원 이상으로 급하게 올랐었죠. 왜? 교촌이 공표이익이 전년도 154억에서 올해 500억 이상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낮춰주면서 그거를 투자를 했던 기관들이 지금 손절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매출액이 5,269억에 영업이익은 436억 정도 예상됩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가 되면 되겠고요. 네. 26년에는 해외법인의 수익 구조까지 좋아지면서 5,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512억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금년도에 8.3% 그리고 내년에 9.0%인데 말씀드렸듯이 탑3의 빅2의 영업이익률이 20%에서 17%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교촌은 갈 길이 멀다. 빠르면 26년에 10% 영업이익률, 저는 9.0%로 전망을 하지만 늦어도 2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출액 6천억대하고 영업이익 600억 정도를 충분히 확보한다면은 이제 교촌도 실적주로 발돋움할 거다는 측면입니다. 자, 주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는 기대가 컸던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이 음식료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한 소외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포트들을 보면 교촌을 제대로 정밀하게 분석한 리포트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치킨의 내수 시장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닭 소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네. 두 번째로는 수익 구조가 정상화됐고 이익이 규모가 커졌다. 레벨이.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밸류업과 연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측면이고 또 조심스럽지만 친환경 패키징 그리고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모멘텀도 될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네.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69.4%고요. 3월 말 기준으로 기관이 3.6%인데 이 기관이 일부 지금 손절매를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1월 달에 100% 무상증자를 했고요. 차등 배당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적고 일반 주주는 많게. 네. 또 지금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배당이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가지고 유동성이 적고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도지만은 기관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구도. 또 이제 교촌은 탑2에 걸맞는 수익 규모 레벨이 되면서 이익 규모가 확대되고 이게 밸류업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들이 지금 손절매하는 구간은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 또 6.3 대선 이후에 주목받을 내수주고 선도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교촌 F&B의 주가가 지금 4,870원대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부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지금 기관들이 사실은 손절매를 하고 나가는 그러한 구간이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볼만한 주가의 레벨이 있을까요? 예, 이제 최고가는 2만 원이었죠. 2020년 높습니다. 상장했을 때. 네. 근데 그동안 쭉 본다고 하면은 최고가는 사실상 10,000원 정도였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예. 예. 근데 52주 최고가로 접혀서 본다면은 6,500원 정도입니다. 약간의 지금 뭐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 규모가 커지는 걸 좀 감안한다면은 이 6,500원을 뚫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치킨 업계의 성수기는 철저하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의 모멘텀까지 감안하면은 6,500원, 52주 최고가를 충분히 두들겨 볼 만한
그런 주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교촌 F&B 일단 뭐 치킨 브랜드들이 꽤 많은데 교촌 F&B는 본인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모델만 본다면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점률도 낮고 영업이익률은 물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사업에 계속 도전을 하는 점 그리고 잘 팔리는 것 위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재편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주가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6,500원대까지는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이 2.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국 수출은 5월 기준 14.6%까지 급감하며 비중도 올 1분기 기준 16.6%까지 떨어졌다. 이와 달리 대중국 수출 비중은 5월 들어 19.7%로 상승하며 다시 1위 수출국이 됐다. 대유럽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직접 투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중국 시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사 12단 제품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HBM사가 최초로 탑재되는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의 출시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C5X 팹 완공과 함께 양산 준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론과 삼성도 HBM3.2로 추격 중이나 SK하이닉스는 기술 우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 이 시간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하이브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SM 지분을 지금 텐센트의 블록딜 형식으로 판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한알령 기대감이 지점화되면서 오늘 엔터주들 역시나 또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장 후반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점이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알령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중국 텐센트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엔터사의 지분을 더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러면은 SM과 뭔가 아티스트들과의 토대로 해서 좀 뭔가 확장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중국과 협업 그리고 시너지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M과 함께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관련돼서 뭔가 또 확장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신고가 간 종목이 또 DOU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SM과 DOU 간에 서로 간에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신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 대한 한한령 기대감 실제로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에 대한 시그널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오늘은 막판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맞아요. 수급이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좀 많이 사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지금 어느 정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 섹터군에서는 차익 매물을 좀 차익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지금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고 뭐 어떠한 뭔가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수급의 이동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이동으로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한한령 이슈 탄력 받으면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는 섹터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청훈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반도체주 보자라는 조언도 해주셨는데 오늘 예. 관련도 좋았어요. 예. 네. 생각보다 내일도 좋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내일은 내심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670포인트가 사실상 전고점 수준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고요. 이거를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2690포인트까지 갔다가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가시적이었다는 것 덕분에 시장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 배제하고 반도체 그리고 시장이 우선은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올해 6월 혹은 7월 정도 중순경이 되면 D램과 낸드에 대한 재고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메모리 쪽에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는 거죠. 그게 선제적으로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침부터 파생상품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9시 개장하자마자 들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137억 원입니다. 장중에 166억 원이나 매수를 했는데 지금도 137억 원이나 지금 매수를 했어요. 이게 옵션 만기까지 아직은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장 후반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 발 남았다는 거죠. 시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결국에는 27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이 당장 내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주 혹은 빠르면 6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은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지주사 관련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주사들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세가 계속 대선까지 끌고 갈지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할 테마일지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이 섹터 보고 계실까요? 대선이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에는 이 지주사와 밸류업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밸류업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지금 한화라던가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 종목군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HD 현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이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그룹사들이 전부 다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게 부각이 받으면서 하나 지주사도 시세가 나왔는데 HD 현대 그룹주들 잘 보시면은 안 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뭐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까지 다 보면은
정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HD 현대는 정말 많이 못 올랐다는 측면으로 저는 당분간 이러한 저PBR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되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선과 또 이렇게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6월달 계속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AI 가속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저PBR이라던가 또 지주사 중에 좀 안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짧게 하나 질문 더 드리도록 할게요. 실리콘2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차장님께서 오늘 시세가 좋았어서 네. 리뷰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칠 것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화장품은 결국에는 영업망이 지금 또 한 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미, 일본을 넘어서 유럽으로 갔고 그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거죠. 실리콘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 가격 대비 대략 한 30% 정도 올라간 시점인데요. 여전히 증권가에서의 전망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 신고가를 결국에는 보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세 좋았던 실리콘2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3포인트 끌어올리면서 2670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692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670선 돌파 시도하고 있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탄력이 좀 많이 저하됐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주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28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좀 보고 가시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돋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적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28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과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대응하기 쉬운 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상승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약간 장 막판에는 고점 대비해서 약간 밀리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코스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2,700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이 꽤나 긍정적인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 오늘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별로 어땠을까요? 먼저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피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3.7%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도 2.7% 넘게 탄력을 보였습니다. IT 투톱 기업들 중심으로 매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5월 동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산 기업은 또 SK하이닉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로 오늘 시장에서 들어왔다라는 점은 꽤나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많이 팔고 간 기업들을 사고 있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매수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크게 빠졌네요. 6%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방산주 쪽으로 약간 좀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그리고 HT현대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5%대 하락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주인공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밀려가는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초록불을 켜내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들이 좀 상승 탄력이 컸나 봤더니 SK스퀘어가 7.6%대 상승 나왔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11%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텔레콤 쪽에서 약간의 악재가 있긴 했지만 증권사에서는 이미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갔고요. 플랫폼 쪽도 괜찮았네요. 네이버, 카카오도 1%에서 2%대 강세 나왔고요. 그래서 코스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 그러니까 하락한 기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까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하락세. 다만 보시다시피 초록불을 켜낸 상승한 기업들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는 결국에 마지막에 밀리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SM엔터 1.5%대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YG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대 하락. 그리고 게임즈도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펄어비스 2%대 하락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1.2%대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달아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대 넘게 오늘 매수세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기도 했고요. 다만 개인이 1조 원대 가깝게 파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이 나왔고요. 이어서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시장 주인공 딱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더 저렴한 쪽으로 가는 저가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배터리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은 0.8% 하락세 10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크게 밀렸네요. 6%대 하락.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6위권까지 빠졌고 그리고 오늘 완성차 쪽으로 약간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아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현대차 쪽으로는 2.2%대 상승 18만 5,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T현대중공업은 3.5%대 하락 나오면서 40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확실히 좀 주인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9%대 상승 88,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에코프로가 오늘 사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5위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강세 탄력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4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49,9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반면에 지금까지 좀 강세 탄력을 보였던 비만 치료제 쪽이 오늘 시장이 약간 밀렸습니다. 펩트론 쪽 2.8%대 하락 나오면서 22만 3,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외환 시장의 마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지금 외국인 수급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소폭 상승해서 달러 인덱스 기준 99.50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밤에 달러 원 환율이 야간에 1,376억 5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1,370원대 중반에 머무른 상태고 달러 엔 환율 역시 1,144엔 위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분위기를 계속 보였습니다. 우선 어제 일본 재무성에서 일본 주요 채권 딜러들한테 채권 발행 의견을 묻는 이례적인 조치를 보여가지고 장기물 발행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일본 장기 금리가 급락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강하게 일어나서 전일 달러 강세 추세를 보이는 것의 시작이 있었는데요. 우선 뉴욕 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8로 크게 상승하면서
4년 내 최저치에서 급반등했습니다. 결국 관세 이슈로 최악의 경기 예상을 보였던 시장이 미중 관세 유예 이후에 안도감을 보인 것으로 일단 최악은 지났다는 시장의 기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또한 미국과 유럽의 관세 협상에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에 달러 강세가 더더욱 강해졌습니다. 우선 기존에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고가 7월 9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달러에 반영이 됐고 위와 같은 이유로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주식 상승하고 달러 역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 우리나라 장에서는 달러 환율은 1370원에서 시작해서 종일 종가 수준까지 갭을 메우며 하락 1370원 부근까지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바로 재차 상승해서 이길 금통일을 앞두고 조정 장세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은 1378원까지 상승 시도가 있었고 글로벌 통화 역시도 전부 다 달러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376원 4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장중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25UP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으나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은 아예 없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금통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은행 측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외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한국금통위에서 25UP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원화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발표 이후에 이슈가 소진되고 나면 다시 원화가 강세 쪽으로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빠져서 금리 인하에 좋은 환경이 되어서 25UP 인하가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25UP 이상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트렌드가 아예 원화가 약세로 가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힘든 것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서 앞으로의 인하 여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50pp 같은 이렇게 B컷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엄 이전에 고점이 작년 12월 고점이 이제 1,400원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이상의 환율을 보기는 또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1,380원 그리고 1,400원 이렇게 상단을 제한하는 환율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 트렌드가 완전히 뒤집힐 것은 아직 아니어서 금통위 전까지 상승 이후 다시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상단은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함께 상승으로 움직여줬다라는 점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철강과 정유, 자동차 업종도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장으로 전략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본부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내일 시장 대응해 보실 예정인가요? 사실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반도체 2차 전지 쪽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오늘 지주사, 엔터 뭐 이런 쪽으로 다 도시다발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는데 네. 장 마감까지 좀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거는 반도체랑 2차 전지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인데 향후 가이던스 어닝콜에서 나올 내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젠스랑 CEO도 그쪽에 방문을 해서 이제 GPU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AMD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 매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GPU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 영역 자체를 확대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HBM 관련 종목군들 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을 28년도부터 도입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또 팹리스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유리기판 주들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LFP 배터리 관련 주들과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이제 LFP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중국의 CATL이 워낙 지금 입지가 탄탄하고 사실 우리나라 NCM 특히나 3원계 배터리는 이미 시장에서 약간 너무 많이 뒤쳐졌기 때문에 국내 셋업체 입장에서는 LFP가 대세기 때문에 이를 따라간다는 입장이고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 LFP와 관련된 기업들, 탐버터리얼 같은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다. 그래서 이제 뭐 LFP랑 NCM과 관련 중간에 있는 그래서 뭐 LMR이라고 해서 이제 코발트가 안 들어가는 뭐 리튬, 망간, 뭐 리치를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는 지금 오늘의 이 반등이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도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는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당분간 이번 주랑 그다음에 다음 주 6월달 넘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청훈 차장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보고 계십니까? 내일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이유가 미국 FOMC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시장이 밀립니다. 그럼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면 가급적 내일은 오후 장, 종가 정도까지 최대한 미루십시오. 장 흐름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FOMC 의사록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내일장 시초가단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께서 어떤 종목을 좀 꼽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픈 손가락 카카오를 네. 사실 2차 전지만큼이나 정말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종목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SM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지분이 그 텐센트도 카카오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텐센트와 SM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하이브가 텐센트의 SM 지분을 매각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중국과의 협업이라던가 시너지 측면에서 좀 카카오에도 충분히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다라는 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여야 막론하고 AI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공약으로 지금 내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 AI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의장의 그런 법적인 리스크라던가 쪼개기 상장 이슈 이런 여러 가지 도덕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주가 측면에서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 카카오 엔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가 나인 퍼즐이라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손석구 씨와 김다미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게 지금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가 이런 점에 있어서 부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카카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짧게. 네, 목표가는 뭐 5만 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이제 좀 올라올 때가 됐어요. 목표가 5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창원 차장님께서는요? 예전은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로봇. 뭐 오늘 흐름 생각하면 상당히 생뚱맞죠. 그런데 반도체 쪽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주인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가 지금 푸틴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가 언제 어떻게 시장에 유입될지는 모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진건설 로봇은 좋은 이야기가 한 차례 나오면 얼마든지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배제하고 본업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에 DS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동사가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매출의 대략 57%가 북미향 매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CPC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펌프카 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가 이곳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조 달러 수준까지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사의 실적도 지금 괜찮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실적이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7억 원. 이걸 올 한 해 전체로 한번 확장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3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건설기계에 속한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몇 년째 20% 수준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정도 수준에 보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가 매출액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역시나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 가격은 4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로봇주 볼 때다 전진 건설 로봇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혹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만 잘 나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시장 충격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나왔을 때 그런 대응, 소부장단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잘 선별하시는 그런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에 주목하자. 차장님께서는 어떤 한마디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루 쉬어가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초반부터 들어가면은 내일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종가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